어머니, 집을 파셨다고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받은 햇살이 아직 얼굴에 남아 있는데 그 표정은 당혹스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아들은 제 옆에 서서 입술을 달싹거리며 뭐라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답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강남의 그 집, 내 집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박혀있던 이름, 바로 저였어요. 26해 전 남편과 함께 대출받아 산 그 집. 남편이 떠난 뒤로도 15년간 혼자 지켜온 그곳. 재산세도 제가 냈고, 관리비도 제가 냈고, 수선비도 제가 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저는 늘 주인이 아니었어요. 손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 부엌 한 칸 마음대로 못 쓰고 명절 때마다 혼자 상을 차리고 아플 땐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가던 그 집. 아들 내외가 유럽으로 떠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아침 7시 공항 가는 짐을 현관에 쌓아놓고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집 잘 지켜주세요. 택배 오면 받아주시고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와라. 조심히 다녀오고. 그날 오전 10시 비행기가 이륙할 무렵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돌고 있었어요. 젊은 중개사가 명함을 건넸죠. 매물 내실 거예요? 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려고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빠른 계약, 빠른 잔금, 빠른 이사. 3주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야 해요. 중개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3주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 동네 인기 많으니까 조건만 괜찮으면 가능할 겁니다. 그 돈으로 여기를 먼저 계약했어요. 병원 가깝고 교통 편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이 공간을요. 실버타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 외로운 게 진짜 외로움이라는 거요. 자동문이 열리고 로비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릅니다. 쇼팽의 녹턴.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여기가 바로 제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을 위해 저는 너무 오래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 결심이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모래알이 진주를 만들듯 어느 순간 저를 여기까지 밀어냈죠. 시작은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11월 중순, 무릎이 이상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뚝뚝 소리가 나더니 어느 날부터는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MRI를 찍어보자고 하셨어요. 결과는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죠. 여보세요, 엄마야. 병원 다녀왔는데 무릎 수술을 해야 한대. 아들의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아, 네.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저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수술 날짜 잡혔어? 다음 주 화요일. 며느리의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습니다. 어머니, 그날 준이 학원 상담이 있어서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아빠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수술 전날 밤 혼자 짐을 쌌습니다.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슬리퍼, 물컵.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67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수술 당일 아침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 보호자와 함께였죠. 한 노인분은 딸이, 한 중년 남성은 아내가, 한 젊은 여성은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수술 동의서, 마취 동의서,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도 적어주세요. 저는 그 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보호자. 아들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고, 며느리는 아이들 돌봐야 한다고 했죠.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혼자 왔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 그러세요? 수술 후에 누가 모셔가실 건가요? 택시 타고 갈 겁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익숙했어요. 혼자라는 것에요. 결국 보호자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작게 한숨을 쉬며 서류를 받아갔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 흰색 천장, 형광등, 소독약 냄새. 옆 침대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누워 계셨어요. 그 옆에는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죠. 엄마, 추워? 담요 더 덮을까? 딸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딸아, 너 회사는 괜찮아?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엄마 수술인데 당연히 와야죠. 걱정 마세요.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셨어요. 아니, 사실은 눈물이 고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술은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회복실이었어요. 간호사가 물을 줬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어지러우시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 오실 거예요? 아니요. 혼자 갈 거예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건 저녁 6시였어요. 4인실이었는데 다른 3침대는 모두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여주고 베개를 고여주고 화장실까지 부축해 주더라고요. 저는 혼자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장실까지 10m, 벽을 짚고 한 걸음씩 옮겼죠.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익숙한 고통이었으니까요. 밤 11시 40분,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보호자와 함께 잠들어 있었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삐삐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톡을 보냈어요. 아들에게 수술 잘 끝났어. 많이 아프진 않아. 걱정 마. 전송. 읽음 표시가 바로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보냈습니다. 병원 음식 괜찮아. 나 잘 있으니까 너희도 푹 쉬어. 역시 읽음. 답장 없음. 천장을 보다가 옆 침대 환자의 딸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 나는 혼자구나. 가족이 있어도 혼자구나. 다음 날 아침 8시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에게서요. 다행이네요, 엄마.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 끝났어요. 며느리에게서도요. 어머니, 잘 쉬세요. 준이 학원 상담 잘 마쳤어요. 저는 휴대폰을 덮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너희는 잘 지내고 있구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보호자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다른 누구도 내 곁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지키는 수밖에요. 작은 상처가 쌓여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현관에서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손주가 안기려 달려왔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붙잡았죠. 준아, 할머니 다리 아프셔. 조심해야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라는 걸요. 문패에는 제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박순자. 남편 성을 따른 이름이 아니라 제 본명이 새겨진 그 문패. 하지만 그 안의 규칙은 결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짐을 들고 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니 방 정리해뒀어요. 이제 좀 쉬세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제 방, 5평 남짓한 제 공간, 침대, 옷장, 작은 서랍장. 그게 전부였죠. 일주일 후 무릎이 좀 나아져서 부엌에 나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요. 냉장고 문을 여는데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거. 며느리 손글씨였습니다. 김치통에, 반찬통에, 우유팩에, 그리고 한쪽 구석 선반에는 다른 라벨이 붙어 있었죠. 시댁 거. 제가 산 김치도, 제가 담근 된장도, 제가 끓여놓은 멸치 육수도 모두 시댁 거 라벨이 붙은 구석 선반에 있었습니다. 냉장고의 80%는 우리 거였고 20%만이 제 공간이었어요. 계란을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하시려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아침 시간은 제가 쓰는 시간이라서요. 어머니는 7시 전이나 아니면 저녁 6시 이후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엌이 좁아서 둘이 같이 쓰면 불편하잖아요. 지금 7시 10분이었습니다. 저는 계란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래, 알았어. 방으로 돌아와 시계를 봤습니다. 다음 부엌 사용 시간까지 11시간. 저는 빵을 꺼내 우유와 함께 먹었습니다. 제 집 부엌에서 요리하지 못한 채로요. 어느 날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호박, 두부, 감자 듬뿍 넣고 멸치 육수로 끓이는 그 찌개. 냉장고에 재료는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부엌 사용 가능 시간은 저녁 6시 이후. 4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6시가 되어 부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미 저녁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밤은 제가 파스타 할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해서요. 아, 그래.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아침은 며느리 시간, 저녁도 며느리 시간. 제가 쓸 수 있는 건 틈새뿐이었죠. 결국 된장찌개는 끓이지 못했습니다. 제 집 부엌에서요.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거실로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아이들 수학 봐줘야 해서요. 거실 좀 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어느새 이렇게 작아져 있었어요. 어깨도 굽었고 목소리도 작아졌더라고요. 문패는 내 이름인데 규칙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님이었고 침입자였고 눈치 봐야 하는 존재였죠. 작은 상처가 쌓여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 5개 이어져 있었어요. 황금 연휴라고들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지옥 같은 열흘의 시작이었습니다. 추석 열흘 전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올해도 추석 준비 부탁드려요.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대신 장 보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쓰던 낡은 수첩에 적었죠. 나물 6가지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생채, 숙주, 전 5가지 육전, 생선전, 동그랑땡, 김치전, 파전, 탕 갈비탕, 조림 쇠고기 장조림, 북어조림, 과일 사과, 배, 곶감, 대추, 한과 식혜, 수정과. 마트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태워줬어요. 어머니, 필요한 거 다 사세요. 저는 차에서 기다릴게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카트를 밀고 마트를 돌았습니다. 도라지 1봉지, 고사리 2봉지, 쇠고기 600g, 명태 1마리, 밤, 대추, 표고버섯. 카트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카드였죠. 영수증이 길게 늘어났어요. 38만 4천 원. 며느리가 도와준다던 장보기는 차 태워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라지를 다듬었어요. 가시를 벗기고 소금으로 문지르고 찬물에 담가두고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손가락으로 4시간을 다듬었죠. 고사리를 삶았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붓고 고사리를 넣고 1시간 넘게 삶았어요. 뜨거운 수증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부엌이 후끈거렸죠. 며느리는 에어컨 켜진 거실에서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육전을 부쳤어요. 쇠고기를 얇게 썰고 밀가루 묻히고 계란 풀어서 지져냈죠.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화상이 생겼어요. 괜찮아, 찬물에 식히면 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명태를 포를 뜨고 밀가루, 계란, 다시 프라이팬. 비린내가 집안에 가득 찼어요.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 좀 시켜주세요, 어머니. 미안해. 저는 사과했습니다. 갈비탕. 갈비를 삶고 핏물을 빼고 다시 끓이고 물을 넣고 대파를 넣고 5시간을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수술 자국이 다시 욱신거렸죠.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한 며느리는 소파로 돌아가 휴대폰을 봤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조림, 쇠고기를 간장에 졸이고 메추리알을 삶고 꽈리고추를 넣고 단맛, 짠맛,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려웠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맛을 기억하며 간을 봤습니다. 나물, 시금치, 콩나물, 숙주, 무생채. 각각 양념이 달랐죠. 시금치는 들기름, 콩나물은 참기름, 숙주는 소금간, 무생채는 고춧가루. 5개 그릇에 나물을 담았습니다. 식혜와 수정과 엿기름을 삭히고 밥을 넣고 설탕을 넣고 기다리고 계피를 끓이고 생강을 넣고 곶감을 띄우고 단맛과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한과를 샀어요.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했죠. 마트에 가서 예쁜 한과 세트를 골랐습니다. 5만 원. 제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석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제사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왜 이렇게 길게 제사상 차리는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은 아시지요? 제사장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제사상 차리기까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할 일이 많은지를요. 그래도 남편 제사니 힘들어도 저는 정성스럽게 임했지만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지요. 상을 꺼내고 볼을 깔고 제사 그릇을 배치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상 뒤에 놓고 촛불을 켰어요. 과일을 깎고 나물을 담고 전을 올리고 탕을 올리고 밥과 국을 올렸습니다.
상이 완성됐습니다. 10가지 나물, 5가지 전, 갈비탕, 2가지 조림, 과일 한과, 식혜. 반짝이는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어요. 6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상 차렸어. 아들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며느리도 손주들도요. 하지만 그들은 눈을 비비고 하품을 했습니다. 엄마, 너무 일찍 차린 거 아니에요? 제사는 이른 새벽에 지내는 거잖아. 요즘은 제사 시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절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도 따라서 절했어요.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졸린 눈으로, 며느리는 시계를 보며, 아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복 시간이었어요. 상 위에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맙다는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숙제를 마쳤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아들이 육전을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네. 그리고 며느리도 손주들도 몇 점씩 먹었어요. 하지만 금방 배불러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먹어도 될까요? 아직 졸려요. 그래, 가서 자거라.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제사상 앞에, 열흘 동안 준비한 음식들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혜를 한 잔 따랐어요.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맛. 남편 사진을 봤죠.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제 옆자리를 봤습니다. 빈 의자였어요. 제 뒤편도 텅 비어 있었죠. 열흘 동안 준비했지만 함께한 시간은 10분도 안 됐습니다.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릇을 씻고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담고 상을 닦고 3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가족은 다시 자고 있었어요. 명절 아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하지만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둥글고 밝았습니다. 명절 달. 가족이 모이는 날의 달. 하지만 제게는 외로움을 비추는 달이었습니다. 무릎이 다시 쑤셨어요. 열흘 동안 서서 요리하느라 수술 부위가 다시 부어올랐죠. 파스를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럴까? 내후년에도? 며느리가 약속했어요. 내년엔 제가 더 도울게요, 어머니. 하지만 알았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는 걸요. 관례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핑계로 저는 계속 혼자일 거예요. 관례라는 말은 비어있는 사람을 가립니다. 보이지 않게 만들죠. 열흘의 노동을, 화상 입은 손을, 부어오른 무릎을, 외로운 제사상을 모두 가려버립니다. 작은 상처가 쌓여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먼저 오는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둘 다 긴장한 표이었어요.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아들이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남편 친구분이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요. 투자를 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일이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숨을 한번 크게 쉬었어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데 담보가 필요하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담보.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을 담보로 좀 써도 될까? 많이 안 빌려. 2억 정도만. 그리고 금방 갚을 거야. 사업만 잘 되면 6개월 안에 다 정리할 수 있어. 2억. 금방. 6개월.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잠깐만 쓰는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금방 갚을게요. 저희 사업 계획서도 다 나와 있어요. 수익 구조도 탄탄하고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연하다는 표정도 섞여 있었죠. 어머니 집이니까 당연히 허락해 주실 거라는. 이 집, 내 아버지랑 내가 26해 전에 대출받아 산 거야. 2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갚았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내가 혼자 여러 년 더 갚았고.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부탁드리는 거예요. 엄마 집이니까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죠. 알았어. 대신 6개월 안에 꼭 갚아야 해. 고맙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며칠 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꽝.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근저당이 박혔습니다. 채권 최고액 2억 6천만 원. 제 이름으로 된 집에, 제가 평생 지켜온 집에 빚이 얹어진 거죠. 통장에 2억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 계좌로 송금됐어요. 제 통장에는 잔고 87만 원만 남았습니다. 첫 달 이자 알림톡이 왔어요. 띵. 월 이자 83만 원 자동이체 완료. 며느리 계좌에서 나간다고 했죠. 둘째 달 역시 알림톡. 이자 자동이체 완료. 셋째 달, 그달도 알림톡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넷째 달 아들에게 물었어요.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아, 네. 잘 되고 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더. 그 말이 불안했습니다. 다섯째 달 며느리에게 물었죠. 6개월 안에 갚는다고 했는데 이제 한 달 남았어.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사업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6개월만 더요? 또 6개월. 잠깐이 또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여섯째 달 밤 3시에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죠. 혹시 사업이 망하면? 혹시 대출을 못 갚으면? 이 집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을구란의 근저당. 2억 6천. 그 숫자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 며느리가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니, 지금 좀 어려워요. 투자자가 추가 자금을 안 넣어줘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또 그 말이었습니다. 7째 달 또 이자 알림톡. 83만 원. 8째 달도 9째 달도. 10째 달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니? 아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재촉하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어요. 이자만 10개월에 830만 원. 원금 2억은 그대로. 언제 끝날까요? 11째 달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1년. 아니, 2년 정도? 2년. 잠깐이 2년이 된 겁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내 노후를 지켜야 한다고. 잠깐은 늘 내 쪽에서 길어졌습니다.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그 사이 제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졌죠. 작은 상처가 쌓여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포상 휴가 나왔거든요. 10일 동안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돌아볼 거예요. 좋겠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들도 신났어요. 할머니, 우리 에펠탑 보러 가요. 알프스도 가고. 그래, 재미있겠구나. 사진 많이 찍어와라. 출국일은 5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집안은 여행 준비로 분주했어요. 캐리어를 꺼내고 옷을 챙기고 여권을 확인하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5월 15일, 그날부터 10일, 5월 25일 귀국.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자기 결정이었어요. 오래 생각해온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거였죠. D-12 5월 3일.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사에 간 날,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2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사무소, 강남역 근처였어요. 중년 남성 중개사가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매물 내놓으려고요. 중개사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아, 이 동네요? 좋은 위치인데요. 시세가 얼마쯤 생각하세요? 29억 정도요. 시세는 30억 원 정도였지만 저는 낮춰 말했습니다. 빨리 파실 생각이세요? 네. 10일 안에 계약하고 25일 안에 잔금 치르고 이사 가능한 조건이면 좋겠어요. 중개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일이요? 그건 좀. 하지만 가격을 낮추시면 가능은 할 거예요. 지금 지방보다 서울 아파트가 인기이기도 하고 또 이 동네 수요가 많거든요. 두 번째 사무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단 두 번째 중개사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광고 올려드릴게요. 조건 좋으면 문의 금방 들어올 겁니다. D-10 5월 5일. 매물 의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꽝. 무거운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빠른 계약 원하시니까 광고에 금매 표시하고 즉시 입주 가능 넣을게요. 문의 많이 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첫걸음이었으니까요. D-8 5월 7일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개사였어요. 어르신, 매물 보러 오시겠다는 분 계세요. 오늘 오후 2시 가능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후 2시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남편은 정장 차림,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집을 구석구석 보더니 부부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좋아 보였습니다. 발코니에 나가서 전망을 보고 부엌 구조를 확인하고 방 크기를 재고 30분 동안 꼼꼼히 살폈죠. 마음에 드시나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죠? 급하게 파시는 거라 계약금 바로 가능하고 중도금을 주셨으면 합니다. 잔금은 3주 뒤 가능하신가요? 중개사가 설명했어요. 3주면 5월 28일이네요. 남편이 계산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오후 6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띵. 계좌 입금 5천만 원 가계약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됐구나. 정말 시작됐어. D-7 5월 8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꽝, 꽝.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계약금 3억 원, 중도금 6억 원, 잔금 21억 원, 중도금 5월 20일, 잔금일 5월 30일, 내 이사일 5월 23일. 특약사항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매도인은 5월 29일 이전 이사를 완료하며 매수인은 5월 30일부터 입주 가능함. 5월 25일. 아들 내외 귀국일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 3억 87만 원. 계약금이 들어와 있었죠.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요 몇 년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집값이 고공행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 그동안에 힘들고 외로웠던 생활에 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은행에 들러 대출 상환 상담을 했습니다. 근저당 2억, 이자 830만 원 미납분까지 합쳐서 총 2억 830만 원 상환 예약. 창구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5월 30일 잔금 입금과 동시에 대출 상환 처리됩니다. 근저당 말소도 같이 진행되고요. 고맙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1년 넘게 저를 짓누르던 빚,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불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D-6 5월 9일. 실버타운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세 곳을 추렸어요. 첫 번째 서초구. 지하철역에서 멀었습니다. 패스. 두 번째 송파구. 연계병원이 없었어요. 패스. 세 번째 강동구. 지하철에서 가깝고 연계병원 도보 7분. 응급콜 시스템 완비. 24시간 관리. 여기다.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친절한 상담사가 안내해줬어요. 방 크기는 전용 면적 13평형 정도였어요. 침실 겸 거실, 주방, 화장실 다 분리돼 있어요. 관리비는 월 180만 원이고 여기에 식사 제공, 청소, 빨래 서비스 다 포함이에요. 좋네요. 입주 보증금은 8억 원입니다. 퇴실 시 전액 환불되고요. 월 관리비만 내시면 돼요.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저를 위해 살기로 한 저의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아파트 판 돈의 일부로 보증금하고 나머지 담보대출 상환하고 남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로 월 관리비 18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싸더라도 평소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이젠 남은 내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언제 입주 원하세요? 5월 22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빈방 있어요. 선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꽝. 또 한 번의 시작이었습니다. D-5, D-3, 5월 10일에서 12일 사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옷장을 열었어요. 옷을 꺼내 박스에 담았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버렸죠. 남편 옷도 정리했어요. 15년 동안 옷장에 걸려있던 옷들. 이제 보낼 때가 됐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사진, 남편과의 추억들. 작은 상자에 담았어요.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었죠.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은 책들.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기증하기로 했어요. 부엌 살림도 골랐습니다. 냄비, 그릇, 수저. 필요한 것만 챙겼죠.
실버타운에는 주방이 있지만 제가 요리할 일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밤마다 조금씩 짐을 쌌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는 시간에 조용히 박스를 채워나갔어요. D-2 5월 13일 포장이사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5월 22일 이사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사세요? 강남에서 강동으로요. 짐은 많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견적 드릴게요. 견적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혼자 옮길 수는 없었어요. 각종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주소 변경 신청서, 전입신고 서류,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 우편물 전환 신청서, 보험회사에도 전화했어요. 주소 변경하려고요. 은행 자동이체도 정리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모두 해지했죠. 실버타운 들어가면 제가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했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놓친 게 없는지. D-1 5월 14일. 내일이면 아들 내외가 떠납니다. 짐이 현관에 쌓여 있었어요. 커다란 캐리어 4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잘 지켜주세요. 택배 오면 받아주시고 화분에 물도 주시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마. 잘 다녀와. 손주들이 안기러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선물 사올게요. 그래, 고맙구나. 조심히 다녀오렴.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 준비해 왔으니까요. D-Day 5월 15일. 아침 7시 아들 내외가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쾅!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게 보였죠.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거라. 안전하게.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이사 날짜 확정할게요. 5월 22일이요. 알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 봐요? 네. 다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5월 22일 이사를 했습니다. 포장이사 기사님들이 와서 짐을 실었어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67년 인생이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13평 방. 깨끗했어요. 햇살이 잘 들었고 조용했고 무엇보다 제 공간이었죠.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장에 꽂고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남편 사진도 작은 선반 위에 놓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어르신들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죠. 5월 25일 아들 내외가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실버타운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항 도착하면 연락해. 로비에서 기다릴게. 오후 3시 답장이 왔어요. 지금 택시 타고 집 가는 중이에요. 곧 도착해요.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피아노 선율을 들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잔잔하고 평화로웠어요. 오후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집이 왜 이래요? 짐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나 지금 실버타운이야. 주소 보낼게. 뭐라고요? 왜 거기 계세요? 집은요?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팔았어. 너희 유럽 간 사이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 로비로 와. 전화를 끊고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 선율에 귀를 기울였어요. 30분 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칙!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유럽의 햇살을 머금은 얼굴들이었어요. 탄 피부, 밝은 표정. 하지만 그 표정은 저를 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앉아라. 저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세 사람이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아들은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을 파셨다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랑 상의도 없이요? 상해?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상의가 필요한 일이었니? 하지만 저희도 그 집에 살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새 들어 살던 거였어. 월세도 안 내고.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가족이라는 말, 참 편리하게 쓰이는 말이지. 엄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세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한테 한마디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극단은 그동안이었단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남 집의 주인은 나였어. 등기부에 박힌 이름, 세금 내던 이름, 관리비 내던 이름, 전부 나였지. 36해 전, 내 아버지랑 대출받아 산 그 집. 2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갚았고, 내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혼자 여러 년 더 갚았어. 그렇게 지켜온 집. 그런데 왜 나는 늘 그 집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을까? 수술날의 빈자리 기억하니? 보호자 칸이 비어있던 그날.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가고, 혼자 회복실에서 깨어나고, 밤 11시에 보낸 문자에 다음 날 아침에야 답장 왔던 그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엌의 규칙도 생각나니? 냉장고에 붙은 라벨. 우리 거, 시댁 거. 내가 산 김치도, 내가 담근 된장도 구석 선반 한 칸이 전부였지. 부엌 사용 시간도 정해져 있었어. 아침 7시 전, 저녁 6시 이후. 내가 먹고 싶은 된장찌개 한 번 못 끓이고 살았던 그 부엌.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추석 때는 어땠니? 열흘 동안 혼자 준비했어. 장보기, 나물 다듬기, 전 부치기, 탕 끓이기. 손에 물집 잡히고 손등에 화상 입고 무릎 수술 자국 다시 부어오르면서 그렇게 준비한 제사상 앞에 너희는 10분도 안 앉아 있었지. 졸리다고 배부르다고 일어섰어. 나는 3시간 동안 혼자 설거지했고 그리고 관례라는 말로 다 가려졌지. 전통이라는 핑계로 시어머니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나는 계속 비어 있었어. 보이지 않았어.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담보 기억하니?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잠깐만 쓴다던 그 말. 6개월이면 갚는다던 약속. 2억짜리 근저당이 내 집에 박혔어. 매달 83만 원씩 이자가 나갔지. 1년이 넘도록 원금은 그대로였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걱정했어. 혹시 이 집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혹시 노후 자금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잠깐은 늘 내 쪽에서 길어졌어. 6개월이 1년 되고 1년이 2년 될 뻔했지. 너희는 편했겠지. 엄마 집이니까 엄마가 해결해 줄 거니까.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희가 유럽 10일을 준비하던 동안 나는 내 노년을 준비했단다. 12일간 부동산을 만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삿짐을 쌌어. 충동이 아니었어. 계획이었지. 오래 생각해온 결정이었어. 로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아노 선율만 조용히 공간을 채웠어요. 며느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여유가 없었어요. 일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미안은 고맙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미안하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합의를 남기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거야. 첫째, 명절. 이제 명절 제사는 내 집에서 지내라. 나는 참석만 할게. 준비는 너희 부부가 함께 해. 비용도 반반 나누고 나도 절반 낼게. 대신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지 마. 둘째, 돌봄. 나한테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너희가 돌봐줘야 해.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서로 합의하에 비용도 정산하면서 나도 내 몫은 낼 거야. 너희 삶을 침범하지 않을게. 셋째, 경제. 돈은 명확하게 정리하자. 앞으로 너희는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하지 마. 나도 너희한테 돈 달라는 말 안 할게. 각자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해. 담보도 대출도 이제 없어. 넷째, 동거. 다시는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너희는 너희 집을 마련해. 나는 여기서 살게. 거리를 두는 게 서로한테 좋아. 가끔 보고 안부 묻고 그렇게 지내자. 다섯째, 결정권. 내 삶의 결정권자는 나다.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뭘 할지 모두 내가 정해. 너희가 반대해도 내 결정은 내 거야. 너희 삶의 주인이 너희인 것처럼 내 노년의 주인도 나란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겠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워서 떠난 게 아니야. 나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저도. 세 사람이 로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피아노 선율이 계속 흘렀습니다. 쇼팽의 녹턴. 슬프지만 아름다운 곡. 끝이지만 시작인 곡. 이제 저는 이곳에서 삽니다. 아침이면 실버타운 정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라운지에서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 연계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아요. 제 건강은 제가 챙깁니다. 손주와는 영상통화를 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화면 속 아이의 목소리가 밝게 울립니다. 나도 보고 싶단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가 놀러 갈게. 아들과 며느리는 한 달에 2번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아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게 됐죠. 명절도 합의했습니다. 제사는 아들 집에서 저는 참석만 하기로요. 비용은 반반, 준비도 반반. 멀어졌지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거리가 우리를 숨쉬게 했어요.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연심사연 정원, 마음을 생각하는 정원.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제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